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은 꼭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무슨 얘기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오니 덜컥 겁이 났다. 여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불러보았다. 우리가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지. 그가 모르는 장소. 신경숙. 아름다운 호수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호수다. 어쩌면 그가 카메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필름 속에서나 존재하는 호수다. 바람이 불고 그때마다 살랑살랑 물결이 일렁인다. 만산 홍엽 중 호수에 진 단풍잎들이 물결을 타고 있다. 물새떼가 수면을 차고 솟아오르고 있다. 초저녁부터 얼굴을 내민 초승달이 호수에 빠진 채 단풍잎들 사이에서 일렁인다. 지금 윗산 아랫산은 늦단풍이 들고 있겠다. 호수 밑바닥의 흙과 자갈 사이를 물고기 떼들이 헤엄치고 있겠다. 유난히 눈이 좋아 수미터 전방의 사람도 감지하는 물고기들이 허다하다. 특히 향어는 호수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까지 알아보고 경계했다. 그는 지난번 피라미를 생미끼로 해서 향어를 낚아올린 적이 있다. 힘이 상당한 중형 스피닝 릴을 썼는데도 릴대가 휘어지다 못해 꺾일 정도로 향어는 강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향어를 끌어올리는 동안 호수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는 맥없이 호수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득 이대로 물속에 잠기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사력을 다해 릴대를 쳐든 채 물속에 무릎을 담그고 서 있었다. 수심이 얕았기에 망정이지 깊었으면 그는 호수에 잠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향어의 입으로부터 찌를 빼는 것과 동시에 혀에 깊은 상처를 입은 향어를 호수에 놓아준 적이 있다. 아침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하늘은 올려다보지도 않고 텐트 속에서 얼굴만 밖으로 내민 채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는 저녁 호수를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뒤이어 하려던 말은 별이 참 많이 떴다 일 것이다. 그가 늑내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간간히 비가 뿌려서 어머니는 오늘 밤낚시를 망설였다. 한데 그새 하늘은 말끔히 개고 별이 저렇게 많이 떴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잔별이 수두룩하다. 잔물결 속에 초저녁부터 떠오른 초승달로 비친다. 달 좀 봐라. 꼭 누가 앉아있는 것 같다. 그는 호수에 비친 초승달에게서 눈을 떼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옅게 반짝이는 잔별들 속에 초승달이 빼꼼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괜히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딸의 얼굴이 지나가서다. 자고 있겠지. 아내의 면 셔츠를 친친 몸에 감고. 얼굴을 벅벅 문질러도 집을 떠날 때 왼손은 아내의 치마를, 오른손은 그의 배낭을 붙잡고는 함께 가자고 보채던 모습이 시야에서 물러서질 않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차있던 딸의 조그만 눈. 그러나 딸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그보다는 아내였다. 아내가 가면 가고 아내가 안 가면 저도 안 간다. 섭섭해 울기는 해도 결정은 그렇게 한다. 자면서도 딸에는 간혹 엄마 하고 불렀다. 아내가 곁에 있어서 하고 대답을 하면 내쳐 자지만 아내의 대답 소리가 안 들리면 딸에는 슬며시 눈을 떴다. 시야에 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애의 얼굴엔 더럭 겁이 실렸다. 저 위쪽 산간지방엔 오늘 첫눈이 내렸대요, 어머니. 벌써? 예, 아직 10월인데 그러게요. 그냥 흩날리는 눈이 아니었던가 봐요. 대설주의보까지 내린 걸 보면. 그래? 오늘 밤 안 추려나? 추워도 끄떡 없어요, 어머니. 침낭이 있는데요. 작년에 좀 추운 것 같아서
침낭에다 오리털을 좀 넣었어요. 잘했구나. 그런데 오늘은 밤낚시 나온 사람들이 없나 보다. 사방이 캄캄해. 겨울이 오기 전에 밤낚시를 할 수 있는 때로는 지금이 최적기인 셈인데 다른 때 같으면 밤낚시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쳐놓은 텐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여기저기에 깜빡일 것인데 오늘은 호수 주변이 캄캄할 뿐이다. 얼핏 저편의 호수 끝이 어디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어둡고 조용했다. 잔바람에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까지 귓전에 닿았다. 탁탁탁. 주위의 고요를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깨뜨렸다. 물을 써는 것인가? 무어라도 한 마리 잡혀야 매운탕을 끓여 저녁을 먹을 것인데 벌써 8시가 지났는데 낚싯지가 움직이는 기척은 전혀 없다. 그는 결혼 전에는 홍보실 업무가 자신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부서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겨볼까도 생각했다. 결혼 후 그는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새 자동차가 출시될 때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홍보 전략을 세웠고 사보에 실릴 사장의 권도원의 초고를 썼으며 지사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유명인들을 취재해서 글을 쓰고 사진도 찍었다. 틈만 나면 회사 쪽의 의도나 기대와는 다른 기사가 나가는 언론과 시시비비를 가리며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 결혼 후 무엇이 그런 일들을 다 견디게 했는지. 이제 이 호수에서 향어가 사라져가는 줄도 모르고 어제 낚시 전문점에 들러 향어를 낚기에 안성맞춤인 오뚜기 찌를 새로 구해 달았다. 꾼은 아니었지만 그도 향어를 여러 마리 낚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이곳에서 버너에 불을 붙이고 매운탕을 끓일 놈만 빼고는 낚시가 끝난 후면 산림망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을 도로 호수로 보내주었다. 집으로 가지고 가는 동안 죽는다는 게 어머니가 물고기를 도로 호수에 풀어주는 이유다. 어머니는 절대 죽은 생선은 먹지 않는다.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 수 없었던 그도 낚시가 끝난 후에는 도로 놓아주고 돌아오는 게 일이었다. 누군지 몰라도 말을 안 섞어도 저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싶어 안심이 됐는데 동무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닌 아무래도 주변에 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저는 지금도 좋은데요, 어머니. 어머니와 저 둘이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춥지 않으세요? 추우면 배낭 안에 담요 있어요. 꺼내다 두르세요. 아직은 괜찮다. 딱 알맞아. 커피라도 한 잔 끓여주련? 예. 그는 어머니가 텐트 속에서 일어나 물통 뚜껑을 열어 주전자에 물을 받는 소리를 들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지난 봄, 여름, 가을 그는 울적해서 허리를 펴고 호수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이 호수를 잊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음이 쓰라렸고 괴로웠다. 검은 시면 같은 호수도 그를 나지기 바라보았다. 수면에 초승달빛이 어릉지고 그 위를 가랑잎들이 가랑가랑 떠내려가고 있다. 그가 이 호수를 잊고 있었던 동안에도 호수는 조용히 쉬지 않고 움직였을 것이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어머니 쪽을 돌아다 보았다. 커피를 끓이느라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건너왔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다. 그는 잠시 담배 끝에 붙은 주황색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밤이 되고서는 첫 담배다. 낮에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피운 후로는 두 번째다. 그가 무엇을 해도 그러냐 하는 어머니지만 담배를 피우는 일은 사력을 다해서 말리는 어머니였다. 네 아버지가 폐암이었다. 너도 네 아버지 자식이다. 차라리 술을 마셔라.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닌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언제든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그를 따라다니며 지청구를 했다.
그 통에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화분이며 과일 그릇이며가 얼마나 깨졌는지. 그래서인지 그는 어머니가 보지 않는 데서도 담배를 피울 때면 불량 소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40이 다 되는 나이에 느껴볼래야 느낄 수 없는 야릇함이 섞여 얼마간 위로받는 기분까지 들었다. 처음 다락방에 올라가 빠끔 담배를 피우다가 어머니에게 들켰을 때 그때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어머니가 커피를 타 담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나와 더듬더듬 그 곁으로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그는 얼른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호수에 내던졌다. 그는 호수의 물을 손주걱으로 퍼서 입안을 헹궈냈다. 영 입질이 시원찮구나. 그의 곁에 앉은 어머니가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라 그에게 건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밤에 이 호수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아내는 벚꽃 피는 봄밤의 커피를 제일로 쳤다. 어머닌 이런 늦가을 밤이었고 그는 겨울이었다. 어느 해 봄밤에 텐트 속에서 먼저 잠든 어머니를 두고 아내와 그는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만수 때라 연안의 산 그림자가 호수에 드리워져 호수면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 보였다. 근처에 벚나무가 있었을까? 벚꽃의 애린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그들 곁을 살랑거렸다. 그는 뭐든 익숙한 게 좋았다. 오래 입은 셔츠가 좋았고 오래 들고 다닌 가방이 좋았다. 책상의 위치나 식탁의 위치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걸 그는 원하지 않았다. 손이 안 간 새 것은 일단 거북했다. 그랬는데 그 봄밤엔 물냄새, 벚꽃 냄새, 흙냄새에 이끌렸다. 아내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목덜미는 따뜻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에게 먼저 몸을 열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다. 봄밤의 호수 속에 아내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무엇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승희가 그 봄밤에 생긴 것 같다고 아내는 수줍게 말했었다. 그 봄밤에 이 호수에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 보았냐? 아참, 함께 본 영화였지야. 3년 전에 어머니가 팔당지나 능내의 빈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무렵에 함께 보았던 영화다. 어떻게 어머니와 영화를 볼 생각을 했던 것인지. 능내란 지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 때 어머닌 그곳에 빈집을 구해두었다. 언젠가는 그곳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다. 재봉질도 그만두고 마당이나 가꾸면서 살란다 하였다. 이상도 하지야. 저번 때는 혜순 아줌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러이러한 집에 살고프다고 말을 하는데 헛간이 있고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개가 있고 우물이 있고 마루가 들여다 보이는 흙담이 있고 마당에 닭이 있고 돼지막이 있고 한참 하다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집이 아니냐. 이 집을 어디서 봤더라 생각해보니 부새가 우는 밤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와 버렸던 그 집이더라. 아버지의 말 허리를 잘라가며 허구한 날 잘랑잘랑대며 싸웠던 그 집이어야. 징글징글하다고 도망쳐온 집인데. 그리고 내가 가장 살고자 푼 집은 그 집이었던가벼야. 어머니는 오래 비워둔 능내의 집을 오래오래 손보았다. 어머니가 버리고 온 집처럼 우물도 없고 돼지막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수굿하게 오늘은 풀을 뽑고 내일은 문종이를 바르고 또 오늘은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달고 또 내일은 툇마루장을 달아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손본 후 어머니는 지금 3년째 마당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다. 뭔 일을 시작하면 3년은 해야 빛이 난다 하더니 3년째가 되는 올봄 능내의 마당에는 홍매화며 목련이며가 속속들이 피었다가 지고 채송화, 분꽃, 봉숭아 따위도 뒤이어 지나갔다. 지금 이 가을엔 울타리용으로 심어놓은 꽃사과 나무에 구슬만한 꽃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어머닌 그때 그 영화관에서 구한 흐르는 강물처럼 패널을 능내의 마루벽에 젊은 애들처럼 걸어놓았다. 언제든지 어머니 집에 가면 몬타나였던가 수려하고 활달하게 흘러가는 푸른 계곡 속에 멋진 호를 그리며 되풀이 떨어지던 흰 낚싯줄을 볼 수 있었다. 참말 햇빛이 찬란했지야. 화면인데도 눈이 부셨어야. 그 송어 낚시가 플라이 낚시요. 그래, 플라이 낚시. 참 멋있었어. 콸콸거리며 끝없이 흘러가는 그 여울물이라니. 그 위에 쏟아지는 햇빛이라니. 이제사 말이지만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장로교 그 목사 아버지 말이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말이다. 나도 그런 아버지로 한번 살고 싶더라. 다 늙은 나이에 주책이냐? 어린 아들들에게 물결 읽는 법이며 침묵 읽는 법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참 부러웠어야. 너그럽고 단아하고 때론 엄숙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보면 좋겠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더란다. 전 어머니가 그랬는데요. 어머니? 영화 속의 어머니요. 그렇지, 두 양주가 있었지. 근데 어머닌 잘 떠오르질 않는구나. 그래, 어떤 장면이 좋았냐?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다혈질인 그 청년. 왜 형과는 달리 안주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끝내는 길에 쓰러지고 마는 친구. 아, 브래드 피트였어요. 그 반항적 기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우 섬세하고 다정하지요. 그 아들이 마을 축제에서 어머니랑 춤을 추는 장면 생각나세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춤을 청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찌나 수줍어 하던지요. 수줍어 하면서도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화면을 꽉 채웠는데 어머니를 보는 듯 했어요. 언제 한번 어머니랑 춤을 춰봐야지 했는데. 블루스 말이냐? 무슨 춤이든지 말이에요. 그거 참 즐겁겠구나. 지금 한번 춰보련? 춤 신청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도 나에게 남자인 게냐?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나직하게 웃었다. 그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초승달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달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듯 잔별들 속에 여직 가만히 있다. 저것 봐라. 어머니가 그의 팔목을 툭 쳤다. 깜빡깜빡 찌가 움직이고 있다. 어머니가 랜턴을 물에 비치려는 걸 그가 만류했다. 혹시 향어일지도. 야행성인 향어는 불빛을 아주 싫어했다. 깜빡깜빡 미미하게 시작되었던 찌놀림이 까딱까딱으로 바뀌는 꼴이 향어의 입질이다 싶다. 물고기의 입이 찌를 물고 스르르 들어갔다. 그는 챔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얼른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순간 낚싯대에 걸려 올라오던 물고기가 무슨 까닭인지 다시 물속으로 첨벙 빠져버렸다. 어둠 속에 긴장하고 있던 튼튼한 뜰채가 무색하다. 그는 오뚜기 찌를 바라다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매운탕 끓여서 저녁 먹긴 틀린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안 잡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꾸나. 낚시 오면서 라면을 가져왔어요. 지난 참에 옆 텐트에서 끓여 먹는 거 얻어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냐. 그래서 내가 예비로 2개 넣어왔다. 배고프세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 뿌리째 뽑힌 국화꽃이 물 위로 떠내려가기라도 하는가. 물냄새 속에 국화 냄새가 섞여 있다. 설이 맞은 국화에서나 맡아지는 향이다. 꽃냄새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마당에도 국화가 다 피었는데 오래가는 꽃이다. 설이 맞고 눈 맞을 때까지도 피어있지야. 어머니가 중얼거리다 추운지 오소소 몸을 움츠렸다. 그는 곁에 방한복을 집어 어머니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어머니는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도 그가 걸쳐준 방한복을 꼭꼭 여미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문득 그는 어머니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두 마디라는 걸 깨닫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변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오면 아직은 괜찮아요. 그랬고 어깨가 시린 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며 찬물과 더운 물로 번갈아 가며 찜질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지금은 괜찮아. 그랬다. 그는 아까 딸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처럼 두 손바닥으로 다시 얼굴을 감싸고 벅벅 문질렀다.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그 말은 1년 동안 그가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나 혼자 남게 되면 혼자가 된 그 틈으로 어김없이 아내 생각이 밀려들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택시를 잡다가도 그는 불쑥불쑥 혼잣말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격한 마음에 휩쓸려 가로수 밑에 차를 세우고 그는 중얼거렸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야야, 저기 좀 봐라. 호수 맞은편에 좀 전에 없던 불빛 서너 개가 깜빡였다. 동무가 생겼구나. 그렇네요. 여러 사람인 모양이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물결을 타고 건너왔다. 물끄러미 건너편 불빛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얼굴을 돌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초승달이 여전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야이야, 어머니가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어둠 속에서 수줍게 웃었다. 내가 시를 한 편 썼는디야. 한번 볼라냐? 시를 쓰셨어요? 그래. 언제요? 아까 매운탕에 넣을 무 썰다가 말이다. 저 달이 하도 이뻐서 말이다. 한번 읽어보셔요.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종이 쪽지를 꺼내더니 랜턴을 그 종이 쪽지에 갖다 대었다. 킁킁 헛기침을 하며 낭송해볼 양을 하다가 어머니는 아무래도 멋쩍은지 아니다. 됐다. 도로 종이 쪽지를 도로로 말아버렸다. 읽어보셔요, 어머니. 어머니가 썼다고 생각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낭송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랑 호수나 듣지 누가 듣는다고 그러세요? 그럴까? 예. 어머니는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와 같이 눈이 밝다. 어깨는 달아졌어도 눈은 밝다. 눈 밝게 하는 뒤는 당근이 최고란다. 어머니는 어디에 거처 하나 한 켠에 당근을 심어놓고 늘상 뽑아서 먹곤 했다. 늑내마당에 맨 먼저 심은 것도 당근이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가 그에겐 흐릿한데 어머니는 눈도 안 찡그리고 낭송했다. 초저녁 그 하늘에 밤 안갯더미들, 속을 찬찬히 헤치고 내 걸음을 따라 나오는 너의 옷 같은 이마, 네가 나에게 준 마음들이 호수에 잠긴 오늘, 너를 빠져나온 너의 둥근 발걸음이 돌아서서 다시 간 곳, 서편 하늘 중간쯤 곡선으로 구부려진 처음 바로 그 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자위 속에 손을 가져갔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눈물이다. 그는 멋쩍어져서 괜히 물에 잠겨있는 뜰채를 조금 옮겼다. 어머니가 시를 썼던가. 가끔 아무데나 뭔가를 적고 있던 어머니를 종종 보아왔지만 시장 볼 거리를 메모하거나 누군가의 생일이거나 혹은 새말돈을 체크하거나 기록하는 줄 알았지 어머니가 시를 쓰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하긴 아내가 말해주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도 상처받기 싫어하는 인간이라는 것도 그는 몰랐다. 당신은 상처받기 싫어서 누구하곤 깊은 관계를 안 맺어요. 심지어 아내인 나하고도. 깊은 관계를 안 맺으니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죠.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부드럽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막상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해 줄까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누가?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어머니 외에는. 시 같냐? 좋은데요, 어머니. 네가 시를 아냐?
아니요. 그는 웃었다. 처녀 적엔 시인이 되고 싶었지야. 처녀 시절? 그랬겠지. 어머니에게도 처녀 시절이 있었겠다. 소녀 시절도. 그런데 왜 처음부터 어머니는 저 모습이었던 것만 같은가? 처음부터 어머니로 태어났을 것만 같은가? 어머니에게도 좌절된 꿈과 희망, 바스라진 욕망이 있었을 텐데. 내가 시인의 꿈을 품은 적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네 아버지뿐이다. 아버지. 그는 또 한 번 괜히 뜰채를 매만졌다. 넌 어려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병원에서 처음 네 아버지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단다. 그런 네 아버지가 9달을 버티었다. 너와 나 때문 아니었냐. 늦게 본 자식이라고 너를 얻느라고.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원. 병원에선 기적이라고 했어. 2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는데 20년을 채우기에 9달이 모자랐단다. 난 느낄 수 있었다. 네 아버지는 오로지 너와 나에게 연금 혜택을 주고 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3개월을 지나 9달을 버티었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더구나. 20년에서 모자란 9달을 채우고선 돌아가셨다. 편안히 가셨어. 그날은 마침 새 달이 시작되는 날이었단다. 달력을 넘겨놓고 잠자듯이 가셨어. 얘야, 내 어머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디라더라, 티벳인가? 그 나라의 어느 오지를 여행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말이다. 자신이 죽을 때를 미리 안다는구나. 그곳 노인들은 대부분 한평생을 일하고 절약하고 소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누구나 수술칼 한 번 몸에 대지 않고들 그렇게 건강하게 산단다. 그곳을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어떤 노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말이다. 신새벽에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귀퉁이를 고치고 내려와서는 아침을 잘 먹고 상을 물린 후에 며느리가 바깥에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니까 불러놓고 그러더란다. 난 이제 갈란다. 잘 놀다 오려무나. 나갔다 와보니 고요히 갔다는구나. 하긴 내가 자란 마을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지. 사장나무 옆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집 아들이 네 외삼촌과 동갑내기였다. 새우가 잡힐 때면 말이다. 바다에 나가서는 건성건성 새우를 한 소쿠리 건져다가 우리 집 마당에 놓고 가곤 했어이야. 아이고 그 새우. 따로 뭐 양념할 것도 없어야. 얼망에다 붓고서 맑은 물에 잘잘 씻어서는 탁탁 치면 술렁술렁 껍질이 벗겨져야. 수염 달린 것을 들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반짝하는 새에 한 얼망이는 다 없어지곤 했어야. 아이고 그 새우 생살이 말이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단다. 내 입성이 그랬으니. 어머닌 그만 말을 멈추었다. 그는 멋쩍게 웃었다. 생새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닌 아내 생각이 난 모양이다. 평소엔 온화하고 별 요구사항도 없던 어머니였지만 이따금 아내와 불화를 일으켰는데 매번 죽은 생선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었다. 난 생전 보지도 못한 낙지죽을 끓여내시라고 하니.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아내는 노량진 수산시장에까지 나가서 아내 생각으로는 물이 좋은 낙지를 사가지고 와 어머니가 어르는 대로 낙지죽을 끓여내 보지만 어머니는 한술도 뜨지 않았다. 왜 안 드시냐고 하면 죽은 낙지여서 못 먹는다는 것이었다. 냄새가 지독하다 하였다. 어머니는 너무도 생선을 좋아했으나 숨이 죽은 생선은 절대 먹지 않았다. 다른 땐 괜찮다가도 몸이 아플 때면 어머니는 숫째 음식을 먹지 못했다. 아픈 몸이 살아있는 생선을 부르는 모양이었다. 어렸을 적 그 바닷가에서 먹었던 살아있는 것들을. 마저 얘기하세요, 어머니. 사장나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지. 그 집 할머니가 가실 때 말이다. 손자를 등에 업고 있었단다.
한나절 내내 손자를 잘 봐주고 있던 양반이 마당에서 멍게 손질을 하고 있던 며느라이를 야이야 하고 부르시더니 등에 업고 있던 손자를 내려 건냄서는 난 인자 가봐야겠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낮은 베개를 찾아베고 평소대로 이마에 팔을 얹고 낮잠에 들듯이 그렇게 가셨다는구나. 처음엔 어린 너를 데리고 이 호수에 올 적에는 마음이 슬프고 서럽고 그런 때만이었단다. 다 지난 얘기다마는 고만 죽고 잡을 때면 너를 데리고 여기에 왔구나. 세상이 어디 만만한 게 한 대목이나 있더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는 게 인생사지만은 유독 나한테만 그래 보이더라.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야. 그때마다 여기에 와서 마음을 달래보고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이상하다이. 내 마음을 달래볼 적엔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만 있던 이 호수가 요즘엔 자꾸 말을 걸어온다. 잘잘거리는 물소리가 꼭 너그 아버지 목소리만 같어야. 나도 다 살아서 그렇거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젠가 내가 했던 말 잊지 않았겠자. 무슨 말씀이요? 승희애미 처음 내게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던 날 내가 한 말이다. 그날 아내는 그가 어머니에게 인사시킨 첫 여자였다. 처음 사랑한 여자란 뜻이 아니라 그는 결혼할 여자 한 사람만을 어머니에게 인사시키리라 생각하고 있어서 아내와 결혼할 생각이 굳어진 뒤에야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다. 어머닌 내내 마음이 밝아 보였다. 손수 만두를 빚어 만둣국을 끓여주었고 손수 재봉질에서 만든 색색의 손수건을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 곶감을 띄운 수정과까지 잘 먹은 뒤였다. 문득 어머니가 열어놓은 방문으로 성큼 들어온 봄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들 둘을 무릎 아래 앉혔다. 서약을 하나 받아놔야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그와 아내는 긴장을 했다. 어머니가 내미는 종이엔 훗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꼭 요양소에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내밀며 거기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느닷없는 어머니의 제의에 그보다 더 당황한 건 그때는 처녀였던 아내였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면서 눈물을 비쳤다.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치매에 걸려서 하는 행동은 아무 의식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자식이 되어서 어찌 요양소에 보내냐면서 집에 두고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해서 그런다. 요양소에 보내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인데 너희는 못 그럴 게 틀림없으니 내가 정신 말짱할 때 서약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게야. 그날 어머니는 기어이 그와 아내에게 손도장을 찍게 했다. 주인집 마당에 매화가 피어 꼭 그늘을 이루고 뒷곁에 감나무에서는 감꽃이 지고 있던 평화로운 봄날이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 것이다마는 그날의 서약은 꼭 지켜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 앞길을 가로막고 너희들 일상생활을 못하게 회방 놓겠거니 생각하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정신 말정할 때 해둬야 써. 그때는 내가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꺼림직하게 여길 필요 전혀 없어야. 젊은 날 어머니는 이 호수에 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렸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어머니는 어린 그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 기차를 타고 흔들거리며 온 적도 있었고 먼지가 뿌옇게 이는 버스를 타고 온 적도 있었다. 무엇을 타고 왔건 간에 어머니는 중간쯤에서 삶은 계란을 꺼내 껍질을 까서 그에게 먹였다. 껍질이 벗겨진 삶은 달걀의 매끈한 감촉이 혀끝에 닿는 게 그는 좋았다.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삶은 달걀을 한 입에 털어 넣은 적이 없었다. 좋아서 아껴 먹었다.
노른자위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더 조금씩. 그의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사내가 먹성이 혀를 차며 부스러기가 묻은 입주위를 닦아주었다. 그가 달걀을 다 먹으면 사이다도 마시게 해주었다. 어린 날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실 수 있었던 때는 어머니와 함께 이 호수를 찾아온 날이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낚시가게에 가서 낚시도구를 샀다.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괜히 어머니와 함께 기차나 버스를 타고 삶은 달걀이나 사이다를 마시며 이 호수를 찾기는 어쩐지 좀 멋쩍었던 것이다. 수상 관광을 즐기러 가는 것도 아닌 마당에야 낚시가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20년이다. 물고기가 많이 낚이는 것이 나쁠 것도 없었지만 조항이 좋고 나쁜 것이 그에겐 상관이 없었다. 그냥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앉아있는 시간을 그가 즐기게 된 것이었다. 때때로 이런 가을날 만산 홍엽이 호수에 비칠 때면 그는 먹먹한 기분으로 낚싯지가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물속에 비치는 전경을 들여다보곤 했다. 어디선가 나뭇잎이 물결을 타고 떠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는 좋았다. 어느 땐 3, 4일씩 어머니와 함께 이 호수에서 야영을 하며 지내기도 했다. 길게는 일주일이 넘어가는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수 어디에나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은 장소가 없을 정도다. 평소엔 말수가 적던 어머니는 이 호수에 오면 도란도란 많은 얘기를 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어머니가 사장나무가 있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할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와 한사코 싸웠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무서운 아버지를 피해 달아난 곳이 바다였는디, 야야, 언젠가 해가 질 때 바다에 한번 나가봐라. 미칠 것만 같아야. 해의 각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은색으로 청회색으로 바다색이 달라지고 갈라지는디 마음을 환장하게 해야. 난 훗날에도 거기 가면 아버지 산소에는 안 가도 그 바다에는 꼭 갔다 오곤 했다.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눈물 찔찔 짜면서 바다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데리러 안 오냐. 날 찾으러 온 어머니한테 등짝 얻어맞아 가면서도 엄마 쬐끔만 더 있어봐. 쬐끔만 하고선 집에 안 갈라고 버티었지야. 바다를 등지고 황무지가 있고 보리밭이 있었는데 보리 팰 때면 그물에 수도 없이 보리숭어가 잡히는데 숭어살 싹싹 베서 먹으면 혓바닥에 그냥 찰싹 달라붙는디 아삭아삭 얼마나 고소한지. 보리숭어 때가 아니라도야 바다는 얼마나 푸진지 아무 때나 밖에서 들고 나가서는 낙지, 해삼, 멍게를 수두룩히 쓸어 담아가지고 않았냐. 난 그런 바다를 두고 집을 버리고 와버렸다. 견딜 수가 없었어야. 한 번은 그가 물었다. 무엇을요, 어머니? 무엇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쯤 되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는 그랬어. 견딜 수가 없었어. 한 번 말끝을 흐리고 나면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바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호수의 물살에 눈길을 주고는 내내 잠잠히 있다가는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쓸어주며 그냥 그렇단다. 괜히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때가 있는 법이란다 하였다. 어머니는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그의 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며 어깨가 달아지고 무릎이 나가고 천식을 앓는 중이었다.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 그에게 어느덧 이 호수는 태생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언제나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호수의 물결이 그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 묻는 것도 같고 저런 얼굴이 까칠하군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같았다. 야야, 이제 얘기해 보거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길래 그리 내내 망설이는 게야?
그는 들고 있던 랜턴을 바닥에 놓쳐버렸다. 귀신을 본 것 같이 갑자기 어머니가 두려워졌다. 바람이 부는가 고요하던 물결이 한 번 뒤척이고 낚시도구를 덮어놓은 비닐이 펄럭였다. 난 괜찮다. 무슨 얘기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어머니, 그래. 배고파요. 아무래도 여긴 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아닌가 봐요. 저편 좀 보세요. 금세금세 고기가 낚아지는지 소란스러운데.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더 늦기 전에. 이쪽의 찐 울림은 감감무소식인데 저편은 시시때때로 고기가 낚이는 모양이다. 고기가 한 마리 낚일 때마다 저편에선 웅성웅성 환호성이다. 잠깐 묵묵히 그 편을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방한복을 그의 어깨에 덮어주고 일어섰다. 그럼 라면을 끓일 거나? 예. 달 좀 봐라. 어째 저리 떴을까나. 텐트 쪽으로 걸어가는 어머니의 실루엣을 그는 먹먹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은 꼭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무슨 얘기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오니 덜컥 겁이 났다. 여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불러보았다. 우리가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지. 그의 아내는 결혼 전에 자동차 디자이너였다. 홍보실에 그는 업무차 아내와 자주 부딪혔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닥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이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지냈다. 새 차 모델을 취재하는 일로 디자인팀과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던 날이었다. 늦은 밤 보도블럭 아래까지 내려가 택시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은행나무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누군가 동시에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리며 은행나무 아래로 뛰어들었는데 아내였다. 서로 어색하게 비를 피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아내가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웅덩이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린 뒤에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요. 여기저기에 파여있는 물웅덩이에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눈을 못 떴어요. 얼마나 눈이 부신지 여러 개의 호수를 한 번에 보는 것 같았어요. 호수라는 말에 그는 아내를 찬찬히 쳐다봤다. 이미 그는 호수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다. 이마가 반듯하고 목선이 고운 여자였다. 방금 함께 여럿이서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도 없었던 아내의 얼굴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은 맑았고 입매무새는 단정했다. 좁은 어깨가 약간 추워 보였고 흐트러진 머리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그는 은행나무 아래서 귓볼이 붉어진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날 저녁 데이트를 청했다. 아내는 그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항상 새로워야 하고 항상 참신해야 한다는 것에 진력이 났다고도 했다. 자동차 디자인 작업이 컴퓨터화되는 과정도 아내에겐 많은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었다. 그는 낚싯대를 그대로 두고 텐트를 향해 걸었다. 저벅저벅 자신의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물가에 피어있던 초롱꽃들이 그의 신발 밑에 밟혔다. 어머닌 버너 위에서 끓고 있는 물에 라면을 집어넣으려다가 낚싯대는 어쩌구 하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아닌가 봐요. 낚시도 마음을 모으는 일인데 그래 냅둬라. 어차피 이걸로 저녁 먹으면 우리사 잡아도 다 놓아져 버리지 않겠니? 불터를 만들어 불을 피울까요? 향어가 달아난다면서. 이제 이 호수에 향어는 없대요. 그래, 그럼 불을 피워라. 나무 짐은 내가 많이 해놨다. 호수에 도착해 그가 텐트를 치고 물가로 내려가 낚싯대를 손볼 때 어머닌 화목을 찾으러 야산을 뒤지고 다녔다. 밤에 불을 피우는 걸 어머닌 좋아했다.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들뜬다고. 쌓여있는 나뭇가지는 이 밤 화목으로 쓰고도 남을 만큼 수북했다.
그는 야전삽으로 오목한 곳을 찾아내 흙을 파냈다. 야전삽에 퍼올려진 흙 속에서 늦가을 냄새가 싸하니 밀려왔다. 시장했을 텐데 라면으로 되겠냐? 맛있어요, 어머니. 차가운 밤 공기 탓일까? 혀에 감기는 면발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얘야, 저 모습을 한번 찍어보렴. 그는 후룩후룩 소리를 내어 먹던 라면 그릇을 불 앞에 내려놓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불 건너의 호수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넌 참 호수를 잘 찍는다. 다른 건 몰라도 호수는 잘 찍는다. 제가 잘 찍어요? 그래, 아주 잘해. 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는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 그 점이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근데 넌 왜 내게 네가 찍은 사진은 일절 안 보여주냐?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 예. 무엇이 말이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데요. 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고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요. 순전히 겁쟁이로구나. 아니란다. 네가 찍은 호수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어. 네 사진을 보면 호수가 울고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도 미어졌다. 네가 찍은 다른 사진을 보면 안 그런데 호수는 그래. 호수를 찍을 때면 무슨 특별한 생각이라도 하며 찍는 게냐? 어머니 생각을 해요. 이 호수엔 우리들의 추억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온 그때부터 여긴 어머니와 저만의 공간 같아요. 어디에나요? 이 호수 어디에나 어머니와의 숨결이 안 밴 곳이 없잖아요. 추억이라고 말해버리면 어쩐지 허전할 만큼요. 이 호수는 어머니와 저의 생이 배어있는 곳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저 혼자 이 호숫가에 앉아있는 모습이요. 아마 그 생각이 사진에 스미는가 봐요. 왜 혼자겠니? 승희도 있고 승희 애미도 있고. 그는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산 쪽에서 바람이 휙 일렁였다. 바람이 부는 쪽에 붉은 불이 안쪽으로 쓱 밀렸다. 어머니가 다 먹은 라면 그릇과 김치 그릇을 착착 포개 뒤로 내놓고는 보온병을 열고 뚜껑에 커피를 따라 그에게 내밀었다. 승희 동생을 봐야지야.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들 하지만 아니다. 둘은 되어야지. 승희 밑에 동생 하나 만들어주라. 여동생이면 더 좋을 것 같다마는 그거야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어차피 부모는 자식 곁에 영원히 못 있어야 먼저 가야 돼. 요즘 내 맘이 별실없다. 세상에 달랑 너 하나,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간에 더 있으면 내 장례도 함께 치르고 내가 가도 달랑 너 혼자는 아닐 텐데 싶은 게 재산을 남겨줄 것도 뭐 다른 것을 남겨줄 것도 없다. 혈육을 하나 남겨주어라. 밉든 곱든지 간에 너희 내외 세상 뜬 후에 승희가 천지간에 저 혼자라는 생각 안 들게 말이다. 어머니,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뭘 말이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죠. 태생지를 도망쳐 나온 게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고 하셨죠.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무엇이랄 게 있느냐? 다 그랬다. 다. 젊었으니까. 젊어서 안 그랬나? 젊어서 그랬다. 그랬달밖에.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만 계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긴데? 무슨 얘기든지요. 예? 그러마. 어머니에게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여기까지는 안 와보려고
지난 1년 동안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처음엔 어머니에게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안 되는 일 같고 말해야 되는 일이니 이 일을 어머니에게 달리 말하거나 어느 대목은 숨겨놓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어머니가 말릴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냥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얘기나 해드리려고요. 얘기나요. 결혼을 하고 지금껏 뒤 한번 안 돌아보고 살았어요. 그는 손깍지를 낀 채 잠시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을 바라보았다. 6시에 일어나 신문을 뒤적이고 국에 밥을 말아먹고 7시에 집을 나서 8시가 되기 전에 정확히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이 불 속으로 보인다. 언제나 그와 함께 일어나 조촐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던 아내. 이른 시간이라 밥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던 아내. 그는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아내의 맨발이나 어깨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잠옷 따위를 바라보는 일이 좋았다.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가 신고 나갈 구두를 손질하는 모습도. 통통한 엉덩이를 내민 채로 요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와이셔츠를 입고 아내가 골라준 넥타이를 매는 시간이 싫지 않았다. 빼꼼히 열린 장롱의 한쪽 문, 물병에 반쯤 남아있는 물, 엎어진 컵, 몸만 쏙 빠져나온 구겨진 요. 이부자리를 개기 전에 흐트러진 방안 분위기 속엔 그들의 냄새가 섞여 있게 마련이었다. 아내의 바디로션 냄새, 아직 덜 자란 아이의 목덜미 냄새, 그리고 자신의 발냄새 따위들이. 아이는 언제나 제 엄마의 셔츠를 몸에 친친 감고 잤다. 이제는 제 엄마의 면 셔츠를 친친 감고 자고 있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는 일도, 일찍 들어올게 아내를 향해 출근 인사를 하는 일도 그의 일이 아닌 것인가. 벌써 1년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남자가 생겼으리라고는 워낙 그런 쪽으로는 선이 닿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번번이 묻는 거예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다 새 모델 출차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 좀처럼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뿐 아니라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줄곧 그랬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는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안 했을 뿐 아니라 난 내가 승진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원활히 갖는 일이 내 일만이 아니라 아내의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야근도 빠지지 않았고 집에 못 들어가게 생긴 날은 철야를 했고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와 승희가 태어난 후에는 승희까지 데리고 이 호수를 찾아오는 일 정도가 제겐 여가였으니까. 이 호수에 올 수 있어서 그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일에 묻혀 지내기도 했다. 그런 그를 아내가 염려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 머릿속은 온통 회사일 뿐인가 봐요. 하면서. 난 아내도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는 줄 알았죠. 사랑하느냐고 물어서 웃었죠. 사랑하니까 함께 살지.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 무렵은 불쑥불쑥 회사 앞에 찾아와서 점심을 하자 저녁을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맞을 때만 오는지 늘 그냥 돌려보냈어요. 한 번은 전화로 돌려보내기가 미안해서 아래로 내려갔더니 아내가 회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새 차의 모델 앞에서 멍한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내부 인테리어가 참 좋게 나왔다면서.
난 그때야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자동차 디자이너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도 시간을 못 내고 돌려보내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결혼이 이런 것이었다면, 남편과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을 여유가 없는 것이었다면 결혼하고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 그 무렵 아내는 떠돌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하루는 출근하는데 따라 나오면서 아파트 뒤터에 떠돌이 개가 한 마리 생겼는데 주인을 잃은 개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버림받은 개가 아니고 어쩌다가 주인을 잃은 개가 틀림없다고 강조했어요. 아내의 떠돌이 개에 대한 이야기는 장황했어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피곤한 때에도, 출근을 위해 허둥지둥 거리는 때에도 아낸 그 떠돌이 개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승희 얘기보다 그 떠돌이 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드디어 덮어리를 집에 데려와서 기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난 정신이 번쩍 나서 식탁에서 대체 덮어리가 누구냐고 물었죠.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여지껏 내가 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때서야 그 떠돌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죠. 버림받은 게 아니고 주인을 잃어버린 개. 털이 덮얼거려서 덮얼이란 이름이 붙은 개. 골목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던 개의 눈에서 하도 눈물이 흘러서 하루는 아내가 개를 안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개. 그 덮어리를 집으로 데려와 우리 집에서 기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담담한 기분이 들었다. 의외였다. 꼭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난 싫다고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개를 기를 수 없는 일이고 집안에 우리 식구 냄새 말고 동물 냄새가 섞이는 게 싫다고 했죠. 특히 개는 어려서부터 싫어했다고요.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덮어리를 한번 보면 당신도 생각이 바뀔 거래요. 애원했어요. 좌우지간 난 개는, 더구나 떠돌이 개는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들었을 아내인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덮어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만 데리고 있어 보자. 영 아니면 어머니한테 보내자.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덮어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저 뒤터에선 그렇게 자유롭고 명랑하고 거칠 것 없던 개가 0.1평도 안 되는 우리에 갇혀 있다고요. 난 말했죠. 그럼 도로 뒤터에 데려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아내가 소리치더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뒤터에 풀어놓았다간 얼어 죽을 거예요. 아내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후에 그는 퇴근길에 떠돌이 개가 있는 동물병원에 가보았다. 혹시 덮어리를 집으로 데려오면 그들 사이가 좀 회복될까 싶어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개는 없었다. 주인을 만나 병원을 떠났다고 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떠돌이 개 때문에 아내와 더 이상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대꾸를 아예 안 하면서부터 우린 아주 서먹서먹해졌죠. 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먹함을 푸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처지라서 회사에 가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난 결혼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했어요. 별탈 없이 밥 먹고 사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막상 경제 위기가 오니까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더군요. 동료들이 회사에서 내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제 이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제 존재 가치조차 흔들렸어요. 거기다 아내조차 떠돌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저런다 싶은 게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안방에서 셋이 함께 잤는데 하루는 돌아와 보니 승희와 아내는 승희 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렇게 각자 따로 자기 시작했을 때도 일이 이렇게 번질이라곤 생각 못했어요. 퇴근에 돌아와 보면 아내가 없는 날이 종종 생겼어요. 승희를 재우고 밤늦게 외출하는 기척도 느꼈지만 못 본 척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길에 집에서 막 나오는 아내와 부딪혔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지 차를 세우고 있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날 아내는 참 아름다웠다. 처음에 그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아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러다가 눈에 익은 여자가 아니라 아내의 처녀 시절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 처녀 시절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은행나무 밑으로 뛰어들어왔던 아내. 둘 사이에 끼어든 침묵을 멋쩍어 하다가 물 웅덩이에 비친 찬란한 햇빛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그 아내였다. 결혼하고는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다. 아내는 지척에서 차를 세우고 나오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손을 들었지만 아내는 그냥 지나쳤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갔어요. 평소의 아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올려 묶었던 머리도 풀고 언제 저런 옷이 있었나 싶게 무릎이 나오는 원피스를 입고선 아주 발그레해진 뺨을 하고서 또각또각 걸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푸른색 자가용에 그 사람이 올라타더군요. 나도 곧 택시를 잡아타고 그 자가용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을까.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난 그 사람이 웬 남자와 함께 사직 동산 비탈에 있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말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혼란이 생각나 그는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승희를 데리고 밤중에 어머니 댁에 찾아갔던 날이요. 그날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승희를 어머니 댁에 데려다주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지요. 그날 신새벽에 아내는 돌아왔어요. 그냥 잠든 척 했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말아 올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이를 닦는 소리를 잠든 척하며 다 들었어요. 아내는 오래 샤워를 하더군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세면장에서 나온 아내가 승희 방으로 가더군요. 승희가 없는 걸 알았을 텐데 잠잠했어요. 1시간쯤이나 지났을까 승희 방에서 나온 아내가 방문을 열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리곤 나를 흔들어 깨웠어요. 난 자지 않고 있었지만 끝끝내 눈을 뜨지 않으려고 했어요. 현실이 두려웠어요. 눈을 안 뜨려고 하는 나를 아내가 끝끝내 눈 뜨게 하더군요.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요, 어머니, 설령 제가 아내에게 제가 목격한 것을 따지더라도 아내가 아니라고 부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눈 뜨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끝내 일어나 앉게 하더니 너무나 침착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난 아내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승희도 없는데 승희가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부터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아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떠돌이 개를 보살펴준 동물병원 수의사였죠. 지난 1년 동안 어머니 몰래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간통죄로 집어넣겠다고 협박도 해보고 승희를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엄포도 놔보고 지금은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다시 마찬가지라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아무 소용 없었어요. 다 안다고 했어요. 다 알지만 모든 걸 새로 시작하겠다고 해요. 물론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런 채로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가겠지만 자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했어요. 수의사와 함께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든다는군요. 모든 걸 같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나도 알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무난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거. 당신은 성실하고 검소하고 선량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때에 따라 승진도 할 거고 월급도 오를 거고 어쩌면 아이도 하나 더 낳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거기에 맞춰 살기 싫어요. 어렵겠지만 나도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할 테고 어렵겠지만 나도 내 사랑을 지킬 거예요.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나와 이혼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이혼이라는 딱지가 당신의 사회생활에 끼칠 영향도 두렵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것도 두렵고 하지만 우린 돌이킬 수 없어요. 설령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당신에게 남는다고 해도 당신의 괴로움은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달라졌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음식을 싸들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뒤따랐을 때 엘리베이터가 멎고 복도로 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걸 그는 보았다. 하얀 털이 보기 좋게 자라있고 머리에 리본까지 묶고 있었으나 분명 그 떠돌이 개였다. 그 오피스텔은 수의사의 오피스텔이었다. 짐작으로 물어봤을 뿐인데 아내는 선선히 그렇다고 했다. 수의사는 아내를 만난 뒤에 전처에게 집과 콘도와 파주에 사놓은 전원주택지까지 다 주고 이혼을 했으며 그에게 남아있는 건 그 오피스텔과 동물병원 뿐이라는 말까지 했다. 어머니, 난 승희 애미 그리고 승희와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쩌다 승희와 승희 애미와 함께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제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제 스스로 대견해서 괜히 코가 맹맹해지기도 했죠. 승희가 태어나고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도 열심히 했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일상생활은 사랑이 아니었을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이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난 무얼 한 것일까? 승희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아내는 울었습니다. 언제나 승희 얘기만 나오면 아내는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어요. 아내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의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늦게 온 것이 죄라고 하더군요. 나를 만나기 전에 승희를 낳기 전에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이제야 만난 거라고요. 그 사람하고는 무슨 일이든 함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갔다. 그는 목석이 되어버린 어머니 앞에 불 속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다. 얼굴에 화기가 쓱 번졌다. 그는 뜨거워진 얼굴을 들어 어둠 속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승희는 그 사람에게 보내겠어요. 승희를 달라든? 아니요. 근데 왜 승희 없이 어떻게 견뎌? 그건 승희 애미도 마찬가지예요. 애미라는 사람이 애미랄 수나 무얼 믿고 애를 맡겨.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좋은 여자예요. 함께 사는 동안 전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리라 믿었던 것이 잘못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러니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솔직히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욕망에 저는 무관심했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순탄대로라고 여겼죠. 저라고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아내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얼마나 빗나간 우월감이었는지.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거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안 된다, 승희는. 승희는 안 돼. 아이는 생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어깨 위에 걸치고 있던 방한복이 불 속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얼른 방한복을 집어내었다.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어머니가 불을 등지고 천천히 호수 쪽으로 내려갔다. 감정이 복받치는 듯 어머니의 걸음이 비틀거렸다. 지난 1년 동안 아내가 그에게 곤욕을 치르며 그 곁을 떠나지 못한 건 승희 때문이었을 것이다. 입술이 터지고 뺨이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그를 떠나지 못한 것은 죄받을 소리지만 승희를 기르게 해줘요. 엄마와 떨어지기엔 아직 너무 어려요. 그가 다가서서 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어머니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낚싯대와 뜰채를 피해 어머닌 옹색하게 쪼그리고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도 어머니처럼 옹색하게 쪼그리고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저편의 낚시꾼들은 술판을 버린 것 같다. 노랫소리가 물결을 타고 건너왔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냐?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어머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닌 제게 더할 나위 없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아버지 계실 때와 다름없이, 아니 더 잘해주셨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요. 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살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일이라고 했죠. 이제서 얘기지만 전 어머니가 저를 버릴까봐 늘 불안했어요. 동무들하고 어울리다가도 어머니가 떠나버렸으면 어떡하나 싶어 숨이 차도록 집으로 뛰어가곤 했죠. 버리기는커녕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어머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모가 있었다고 해도 제게 그리 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진심이에요. 다만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형이 맞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친구 어머니가 친구 형의 등짝을 마구 때리는 거였어요. 맞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마구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곧 씻겨주고 입 맞춰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는 거였어요. 쩝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춰주고 어루만져 주더군요. 그 순간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제 마음에 옹성거리고 있던 결핍이 무엇이었는지가 느껴졌어요. 어떤 것이 그렇게 불안했는지도요. 어머닌 제게 야단도 안 치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때리는 일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승희를 저와 같은 결핍감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뿐입니다, 어머니. 너를 거둬줘서 고맙다고 했냐?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았는데 난 네가 없었으면 네 아버지하고 살도 안 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네 아버지를 사랑도 안 했다. 네 아버지가 남아있는 너와 나를 위해 신락 같은 9달이나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을 봄서야 그때야 사랑을 느꼈지야. 이미 늦은 마음이었어. 해도 내내 그 힘으로 살은 것도 사실이네. 너를 키우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 너에게 동생도 하나 못 만들어주는 내 처지였어야. 얘야, 너는 내 호수였어야. 내 호수였어. 어머니는 오래오래 울었다. 그는 어린애를 달래듯이 우는 어머니를 업고 호숫가를 서성였다. 술판을 벌였던 건너편 낚시꾼들이 잠들고 난 뒤에 호수는 적막했다. 물새들이 포르르 다른 물결 위에 내려앉는 소리, 나뭇잎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 산 국화 위에 서리가 내려앉는 소리. 어머니가 등에서 잠이 든 후에도 그는 어머니를 업은 채 호숫가를 서성였다. 어머니는 가벼웠다. 텐트까지 업고 가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침낭 속에 어머니를 눕히고 지퍼를 채워주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의 얘기를 듣다가 탈진한 것 같았다. 어머니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잠든 후 타닥거리는 불 옆에 오래 앉아 있다가 화목을 치우고 야전삽으로 흙을 떠다가 불터를 덮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늦가을 밤바람이 휙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호수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우는 호수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뜰채가 그의 발에 걸렸다. 그리곤 어찌 된 것일까? 그는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확확 몰려든다. 불에 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다. 수초를 헤치고 흙과 모래 사이를 헤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를 향해 헤엄쳐 온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음을 깨닫는다. 언젠가 한 번은 들어와 보고 싶었던 호수. 여기저기서 낚싯찌들이 흔들거린다. 물속의 흙이, 자갈이, 둥둥거리는 수초가 편안하고 부드럽다.
그는 여기에 오래도록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가 머물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 같다고. 하지만 혀에 상처를 입은 향어가 그를 콱 물었다. 향어는 강렬하게 그를 낚아채어 물 밖으로 밀어낸다. 그는 눈꺼풀 위에 앉아있는 새우들을 털어내며 눈을 번쩍 떴다. 새벽인가? 초저녁부터 하늘의 잔별들 속에 승희처럼 앉아있던 초승달이 까딱까딱 이울고 있다. 아름다운 호수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호수다. 어쩌면 그의 카메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필름 속에서나 존재하는 호수다.